냉전 종식 후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세 정상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격화된 미중 경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맞선 러시아, 여기에 북한까지 가세해서 공개적으로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국제 질서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러시아, 북한 정상이 한 프레임에 들어갔잖아요. 이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59년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66년 만입니다. 이걸 중러북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과시하려는 어떤 일시적인 퍼포먼스일까요? 일단 총평을 말씀드리면 북중러 신냉전형 북방 삼각구도라고 쓰고 읽기는 각자도생이라고 읽는다. 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앞뒤가 다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충격적이죠. 1959년에 그 당시 이제 마오쩌둥이 있었고요. 마오쩌둥의 옆에 그 당시 이제 후르쇼프 서기장이 있었어요. 김일성도 섰지만 마오쩌둥의 네 번째였어요. 다른 편에.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은 호치민, 베트남, 수뇌회, 그 다음에 이제 조원나이 총리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수슬로프 그 러시아 외무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시진핑이 있었고 우푸틴 좌정은 딱 3인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상징적이죠. 그리고 이 26개 국가의 대표단 최고 지도자가 왔는데 김정은이 항상 두 번째 예우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북중 정상회담도 열렸고 북러 정상회담도 열렸거든요. 그러면 59년 이후로 66년 만이죠.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은 안 열렸어요. 네. 그다음에 김정은이 푸틴과는 2시간 반 회담을 했는데 정작 시진핑하고는 2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이면 꽤 한 거 아니에요? 많이 했죠. 근데 시진핑하고는 밥까지 다 먹었거든요. 근데 이 푸틴하고는 집중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푸틴하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하고는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새로운 신북방 삼각구도처럼 여겨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세 셈법이 좀 달랐다. 그러니까 이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붙이는 건 저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중국이 이번에 좀 그래도 나는 북한하고 러시아에 아직 영향력이 살아있다. 이거 과시한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시진핑을 위한 잔치였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푸틴이 아주 만족스러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불편했던 게 푸틴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보여줬던 그 물론 스펙과 실제 성능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여준 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에서 코피 터지는 푸틴으로서 참 진짜 부러운 무기책이었고 두 번째는 시진핑이 중화민족주의를 계속 강조했거든요. 전승절이니까. 그런데 중화민족주의가 왜 무섭냐면 원래 청나라 말기 때 청나라는 동해로 나와요. 지금 연해주, 하브롭스크주, 아무르주 러시아. 그게 한반도 6배인데 이게 청나라 말기 때는 청나라 땅에 해당했어요. 물론 조금 더 시간 돌리면 우리 거죠. 발에, 고구려에. 그러니까 중화민족주의 하면은 결국 민족주의 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무기, 그다음에 중화민족주의라는 게 푸틴한테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북러 김정은이 그렇게 혈맹이라고 러시아 뭐 푸틴 바지가랑이 붙잡고 맨날 그랬는데 이번에 확 당겼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는 본인들의 존재감.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저러고 있는데 우푸틴 좌정은 딱 세워놓고 둘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리하고 싶어하는 인물들인데 딱 옆에 세워놓고 봤지? 메롱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니까 네. 사실은 시진핑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얻은 거다. 예, 이거 말을 볼게요. 연설 짚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세계가 평화 아니면 전쟁의 기로 섰다 표현을 했어요. 이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무섭게 느껴지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말한 거는 정확하게 이분법적 구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중간이 없다. 예, 평화 아니면 전쟁, 이거 아니면 저거. 그다음에 또 대화와 대결 하면서 중국이 이제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리고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어떤 군사 협력이라든가 국가적 어떤 연계성이 있는 그 모든 권위주의 국가들을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러시아와 북한이 있고 닭이 뒤에 모든 그 세력들을 놔놓고 나서
미국에 대한 어떤 겨냥하는 듯이 하는 어떤 반서방 연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보게 되면은 정치적 수사로서 선전포고 같은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가하진 않으나 실질적으로 내 뒤에 이런 어떤 세력이 있고 그 가운데 앞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여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과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병식에서 그 수많은 최첨단 무기체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 자체에도 내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외치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안의 경제의 어떤 빈부의 격차, 네. 그다음에 해안선과 내륙의 어떤 뭐랄까 발전의 속도 차이, 그다음에 여기에 또 미국이 전략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국제사회를 동원해가지고 다양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의지는 되게 좋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국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반응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전승절 연설에서 미국 언급을 안 하니까 요거 또 짚으면서 놀라움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러북만 신경 쓰지 말고 좀 미국하고 관계도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섞인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SNS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지도자가 아닐까라 생각하는데 여기 전술정 행사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을 안 하니까 다양한 메시지를 냈어요. 특히 이제 트루스 소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미국에 대항할 작당 모의를 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라고 글을 남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간질시키는 이야기죠. 네가 그쪽 둘을 다 모아놓고 이걸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나하고도 대화가 통하고 나하고 대화를 통했을 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어떤 지금 포지션에 있는 거야라는 것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9월 3일에 폴란드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행사였고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미국의 공로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놀랍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야, 미국의 공로가 뭐야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직접 장게스가 이끌던 중국 국민당을 지원해 일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을 하고 네. 실질적으로 그때 너희가 전승질을 하고 있던 그 역할과 뒤에 있는 어떤 그런 힘은 배경은 미국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진짜 주인공이 아니야 하면서 대만 같은 그런 나라 이제 대만을 이제 앞에 내세우면서 어느 정도의 견제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잘 분석해 보게 되면 뭐랄까 대화를 추구하는 듯한 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뒤섞여져 있는 건데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수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건 뭐예요? 트럼프가 이제 뭐 북중러 모인 거 반미 모이다. 불편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나 괜찮아. 나는 다 저기 있는 데랑 다 사이가 좋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미국의 오바마 이후의 모든 역대 정부는 한 놈만 팬다거든요. 중국만 잡겠다. 그러면 중국을 고립을 시키는 게 미국의 전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러시아라고 하는 뒷배를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의 이 상호 협력 관계가 서로 어마무시한 도움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시베리아 힘2 가스관 연결 사업을 구체화시켰거든요. 합치면은 이게 중국이 러시아 가스를 쓰게 되는 규모가 1조 달러가 넘어요. 이 돈으로 오간다는 얘기는 결국 러시아는 전쟁 수행 능력, 그다음에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예. 왜냐? 러시아에서 가스가 오면 위험한 중동이나 해상은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둘이 더 붙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고. 그다음에 김정은도 러브레터 하면서 입만 열면 지금 편지 보내고 러브레터 만나겠다는 건데 지금 시진핑 확 끌어당기면 네. 김정은이 고립돼야 미국의 협상력이 커지거든요. 근데 시진핑 끌어당겨서 지금 뒷배를 만들어주거든요. 속이 편할 리가 없죠. 뭐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눅들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상당히 불편한 시각으로 봤을 거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이 전승절을 앞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풍문이 돌았었잖아요. 실각을 했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게 공식 행사에도 웬만치 안 나왔었고 또 7월 달에 브릭스 정상회의 여기도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도 불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실각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았었는데 이번엔 나타났단 말이에요. 실각설은 근거가 없었다는 게 진지한 중국 전문가들은 거의 주류를 이뤘어요. 이번에도 뭐 장여우샤가 나와서 주석단에 앉았는데 이러고 봤거든요. 이번에 전승절은 오로지 시진핑을 위한 행사였어요. 이번에 결론을 보면 이제 그 설이 이거잖아요. 중국 군부의 핵심 실세들이 실각하거나 사라지거나 다 시진핑 측근들인데 자 지금 중국 군부의 시진핑 측근이 아닌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 측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답이 나오잖아요. 저 어마무시한 군비 증강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대부분 낙마한 군 장성들이 부정부패였어요. 심각한 기회위반.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의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까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의 그립이 강해진 거예요, 사실. 원래 진짜 측근만 남겼을 수 있네요. 측근까지도 날렸어요. 아. 썩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오히려 권력의 그립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권력이 약화되는 거라고 착시를 일으켰던 거죠. 자, 열병식이 사실은 이게 최첨단 무기 체계를 전 세계에 선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번 열병식에서 야, 보여줄 수 있는 무기는 다 끌고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일단 최첨단 무기가 어떤 것들이 나왔죠? 몇 가지 한번 제가 짚어보게 되면 저는 우선 지상 전력으로는 이제 전차를 하나를 꼽을 수가 있는데 GTG-201 전차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재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 무게가 35에 40톤 정도가 되고요.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형태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드론을 포함한 이제 공중 위협에 관련돼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그 능동 방어 장치 체계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분석하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면 이건 대만을 상륙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다. 왜냐면 그 무게가 35에서 40톤이고 하이브리드 형태의 엔진이 달았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성을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메시지를 하나 던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 전력에서는 페이홍 97이라고 여러 번 다뤘죠. 이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유인 전투기와 협업할 수 있는 이제 스텔스 무인기예요. 그래서 고도의 인공지능이 이제 덧입혀져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미국과 중국이 현재 최신의 전투기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무인 전투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앞다투어서 이제 실험을 하고 내놓고 있고 어떤 뭐 효과를 광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뭐랄까 눈에 띄는 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꼽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미사일 전력이에요. 뭐니 해도 미사일 전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등펑 62일인데 이게 중국의 로켓군에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 작전에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운용 중인 이제 등펑 40일 이후에 중국의 가장 최첨단화되어 있는 ICBM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 액체 연료형으로서 대륙간 이제 전략 핵미사일인 둥펑 5C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최초의 그 ICBM이 둥펑 5 계열의 이제 최신형 모델인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최대 10개의 독립 목표 다탄두 대진입체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말하면 MIRV라고 하거든요. 이게 탑재되고 있고 이제 사정거리는 전 세계로 추정이 돼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3세대 잠수함 발사 ICBM인 지랑3도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타이프 094 및 이제 향후 타이프 096의 핵잠수함에 탑재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전 거리가 1만 킬로 이상이고 최대 3개의 독립 목표 다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잉지 21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거 전 놀랐는데 극점속 대함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래서 타이프 055 구축함이나 아니면 HUK 폭격기에 운용될 수 있는 건데 해상과 공중에서 다 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속도가 무려 마하 6에서 10 정도가 되는 거고 작전 거리는 이제 1,5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과 이제 전략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이걸 방해하거나 견제하는 미국의 세력들을 접근만 해봐. 이거 다 우리가 쏴버릴 거야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둥펑 60일에 눈길 간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하겠다는 뭐 그런 징후로 봐야 되나? 패권 경쟁을 더 가속화하는? 일단 이번에 보여준 DF-61, 그다음에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DF-5C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2만 킬로로 추정이 돼요.
근데 액체예요. 액체면 어디든 다 가요. 우주 로켓이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게 이제 그 오하이오급 전략운전. 이건 이제 컬럼비아급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 24개의 발사관이 들어있고요. 하나에 12개의 탄두가 들어있는 트라이던트 2를 씁니다. 하나에 1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탄두 하나의 위력이 470억 킬로톤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32배예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32배가 오하이오급 한 척에 288발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천주국의 핵전력이거든요. 그 정도가 사실은 안정적인 전력이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봤을 때도 보여줬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멀었고, 그리고 보여줬던 많은 무기들 중에 실제 성능 여부들,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가 쓰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핵 어뢰죠. 예. 사실 소형 잠수함이에요. 이 핵 어뢰의 특징은 뭐냐면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LA 인근에 가서 해상에 폭발시킵니다. 그러면은 수백만에서 강하면은 1000만 톤 이상의 킬로톤, 그러니까 10메가톤 이상의 폭발력으로 쓰나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실제 능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험한 증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DF5C나 아니면 뭐 DF61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는 실험을 한 지금 징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무기의 특징은 북한도 그렇지만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배치하고 보는 거죠. 일단 배치하고 그다음에 시험하는 거죠. 근데 미국하고 서방 무기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 번 시험, 미사일도 최소한 10번은 쏴봅니다. 지금 서방제 무기와의 어떤 그 교리의 차이, 네. 개발 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제로 이 작전 배치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좀 봐야 된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이제 조 박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앞마당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일도련선. 그러면 이게 송곳이거든요. 미국은 넓게 퍼져 있는데 중국은 송곳 전력으로 쓴다 그러면 이거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네. 사격과 정찰이 가능한 사족형 늑대 로봇 네네. 또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이게 중국군의 미래 전력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무기체계에 덧입혀진 인공지능이 여러 군데에 이제 덧입혀지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길이가 20m 정도 되는 초대형 무인 잠수정 AJX-002예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딱 보게 되면 중국은 되게 그 개발 기간이 되게 짧은데 왜 그러냐면 미국 걸 그대로 카피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게 되면 20m짜리 이제 초대형 무인 잠수정인데 미국에도 보게 되면 사전에 이제 몇 년간 이게 우리가 뭐 알려져 있는 것처럼 벙고레, 오르카를 계속해서 지금 전투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늑대 로봇 같은 경우 사족 로봇이 지금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플러스 알파에서 어마무시한 압도적인 어떤 기술력과 인력을 이제 쏟아 부어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이 늑대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랄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 늑대 로봇을 기본적으로 물량 공세에 투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게 되면요, 이 늑대 로봇이 군집으로 운용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소리에도 일로 와 절로 가 하면서 소리로도 이제 조종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대형까지도 다 전개할 수 있고 이 늑대 로봇이 얼마나 무섭냐면 20kg까지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 20kg가 임무 장비가 될 수가 있고 폭약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주행 가는 거리가 10km 정도가 되고 운행 시간은 2.5시간 정도가 돼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30초 이내에 갈아낄 수가 있고 40도 경사까지 극복 가능하며 그다음에 30cm의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 인간 전투원을 보조해가면서 어느 정도의 전투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하다 겁니다. 못해서 예. 총알바지 역할을 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성능이나 기능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술적 수준, 그러니까 원웨이 방식으로 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압도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랫단에서의 어떤 그 균형과 견제가 깨지게 된다면 이게 나중에 작전적 전략적 수준까지 영향을 미쳐서 중국이 어느 정도는
이기지 못하겠지만은 흠집을 낼 수 있을 정도의까지 파워가 갖춰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요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열병식이 동남아시아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 뭐 저 나라는 미국에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여기 왔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뉴욕타임스가 중국이 지역 파트너십 강화에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거 일리가 있는 겁니까? 거기 제대로 된 나라 몇 나라나 될까요? 대부분 중앙아시아는 수십 년 독재 체제고요.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성숙된 국가들은 보이지 많지 않았다. 않아요. 예를 들면 인도만 해도 상하이 협력기구는 갔지만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러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쪽은 원래 비동맹 체제부터 출발해서 원래 중립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세안이. 물론 이제 태국과 필리핀은 미국 동맹이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게 견고한 동맹 체제는 아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미국 가면 미국에서 환영받고 중국 가면 중국에서 환영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디 인도 총리가 실리 외교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거든요. 미국 붙었다가 중국 붙었다 중국 가서도 전쟁터를 안 갔거든요. 그러면 미국 뉴욕타임스 미국 언론인데 중국이 지역 파트너십 강화 성공했다 이렇게 왜 평가를 할까요? 앞에 형용사가 없잖아요. 부사가 얼만큼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뭐 성공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일정한 진영을 형성한다? 그건 아니죠. 자, 이번에 26개 대표단이 왔지만 시진핑이 정상적인 회담을 한 거는 푸틴하고 김정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회담을 안 했어요. 그냥 회견이라는 형식으로 인사 정도였지 정상적으로 주고받을 도장 찍은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각자 도생의 성격 속에서 접점을 찾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열병식에서 인민복을 입고 막루에 올랐습니다. 지도자 옷차림은 곧 메시지가 되는데요. 딥하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린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그녀는 늘 파란색 정장을 입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 푸른빛은 강한 리더십과 영국의 보수주의, 그리고 국가의 품격을 시각적으로 드러냈죠. 반면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는 마디바 셔츠라 불리는 화려한 무늬의 셔츠를 즐겨 입었는데요. 그 옷에는 민중과의 연대, 자유와 포용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이처럼 지도자의 옷차림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곧 정치적 언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산권 지도자들이 즐겨 입던 옷, 인민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천안문 막루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에 출입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그의 옷차림은 독특했는데요. 높은 칼라, 4개의 주머니, 단정한 단추줄, 그리고 넓은 통바지. 훗날 마오 수트로 불리게 된 인민복이었죠. 이후 마오쩌둥은 공식 석상마다 인민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혁명 지도자의 제복이자 사회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복장이 된 겁니다. 냉전 시절 공산권 지도자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구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알바니아의 엠베르 호자도 인민복 차림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지도자의 옷은 곧 체제의 상징이었고 자본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죠. 그렇다면 인민복은 언제부터 입게 된 걸까요? 중국의 인민복은 중국 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순원이 고안한 건데요. 순원은 서양 군복과 일본 학생복을 토대로 중국인의 체형과 생활에 맞는 실용적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호를 따 중산복이라 불렸죠. 디자인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표 5단추는 국가의 5 권력기관을, 4개의 주머니는 예의, 의리, 청렴, 수치를 뜻했습니다. 주머니와 소매의 단추 하나하나까지 정치적 의미가 담겼죠. 그런데 인민복은 공산권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옷감이 부족하던 시기,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건데요. 인도의 초대 총리 네루는 비슷한 재킷을 즐겨 입었고 그 옷은 네루 수트라는 이름으로 서구에서도 한때 유행했었죠. 그럼에도 인민복이 공산권 지도자들의 공식 차림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양식 양복이 자본주의, 엘리트, 서구의 이미지를 담았다면 인민복은 노동자와 농민 중심,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를 상징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인민복은 지위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인민과 함께한다는 정치적 연출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인민복은 권위를 포장하는 도구로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등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억압하고 불평등을 확대했죠.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 인민복은 사실상 강제된 복장이었는데요. 화려한 장신구나 화장은 금지됐고 인민복을 입지 않으면 반동으로 보며
홍위병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개성은 사라지고 회길과 통제만이 남았죠. 마오쩌둥 사망 이후 중국인들은 점차 인민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중요한 정치 행사마다 인민복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인민복은 혁명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중국의 길을 걷는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역시 인민복 차림을 자주 드러내고 있죠. 겉으론 소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원대의 고급 맞춤복인데요. 인민과 함께한다는 평등의 메시지 뒤에는 지도자의 절대 권력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중국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계산된 연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과연 정상국가 지도자가 옷차림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중국 거리에서 인민복 차림의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민복은 더 이상 혁명과 민중, 연대를 상징하는 옷이 아니죠. 한때는 새로운 국가의 꿈을 담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인민복은 입는 이와 바라보는 이의 시선 속에서 여전히 다양한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북한 김정은을 대했던 태도 좀 볼게요. 그동안은 사실 중국 관계가 조금 거리가 멀어졌나 싶었는데 이번에 뭐 정상회담까지 어쨌든 열었습니다.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구구절 시진핑의 그 축전이 노동신문 일면에 나왔어요. 일면에. 그런데 올 1월에 시진핑이 보낸 축전은 신년 축전이죠. 3면에 나왔어요. 3면도 콩고 다음 순서에 나왔어요. 그것도 중국 단독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보내왔다 해서 시진핑 이름도 없고 중국 국가 주석과 부인이 북중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니 중국을 큰형이라고도 했었는데 어떻게? 뺨 때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왜냐? 북러 관계가 밀착을 하니까 중국의 영향권 내에서 북한이 삐져나갔죠. 이건 중국은 참을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사시 자기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러시아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입만 열면 가장 친근한 벗 모스크바 그랬거든요. 베이징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붙어서 다니니까 쉽게 말하면 내 절친이 원래 삼각관계가 무서워요. 이성인 절친이 그쵸.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중국이 끝까지 못 가거든요. 중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전략적 완충지대, 미중 전략 경쟁에서 냉정이나 지금이나. 그다음에 북한은 그럼 중국이 안 필요하냐? 북미 밀착해봤자 북한 경제에 온기는 거의 없어요. 북한의 교역의 80%, 90%, 심지어 2023년에는 98.3%가 중국이었거든요. 중국 없으면 북한 경제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접점을 지금 찾을 아마 러우 전쟁 휴전 동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러 관계에서 몸값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시진핑이 일로 와야지. 그러니까 화다닥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는 어마어마한 26개 국가가 왔는데 북한이 그중에 국력으로는 꼴찌일거래요. 근데 서해는 두 번째로 대접해줬거든요. 우푸틴 좌정은. 이유는 뭐냐? 당겨야 되거든요. 전략적으로. 김정은으로서는 또 중국이 필요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분명히 트럼프와 만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중국이라는 후방을 다져야 되거든요. 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는 극진하게 이번에 김정은을 예우했다 이렇게 봐야죠. 극진하게 예우를 해서 중국이 그럼 북한에서 뭘 얻었어요? 저는 이런 뚱땅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도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에 가장 든든한 후방기지를 해줬던 건 저는 북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평양북도 방연에는 이미 샤이드 136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부족한 어떤 인력과 무기체 이런 것들을 북한이 다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근밀이든 중간밀, 먼밀이든 간에 이거를 이제 한반도 주변으로 옮겨오게 되면 지금 중국이 대만과의 어떤 갈등 사이에서 그게 이제 또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되면서 이게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어떤 충돌이 이어지게 된다면 전쟁 지속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온 교훈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런 어떤 아까 완충지대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전략적인 어떤 군수지원 공장 역할로서도 지금 북한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게 높기 때문에 네. 결국 버릴 수 없는 카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대만을 포함해서 남북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구도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북한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를 한번 해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보게 되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호주, 뭐 맞아요. 인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힘은 힘으로 그다음에 무리는 무리로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어떤 북한과의 연대를 싫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래도 그 세를 가시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형성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게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 좀 얻었다고 볼 수 근데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하고 북한이 군사 협력으로 이어질까요? 우리도 있는데. 이번에 예. 그러니까 중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러시아는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넘을 선이 없어요. 전쟁 중이니까. 네. 그러니까 두 극단적인 국제 왕따끼리 만난 게 북러 밀착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니잖아요.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필요하고 북한도 필요한데 이 친구들하고 너무나 그립을 확 잡아버리면 서방 세계의 신뢰를 잃잖아요.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러시아 갈 때는 박정천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강순남 국방상, 그다음 미사일 이쪽 개발하는 장창하 이런 친구들 다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데리고 간 건 누구냐? 조용원 실세니까 비서, 이제 당 비서. 그다음에 외무상 최선희, 국제 담당 비서 김성남. 그리고 이제 김덕헌 총리예요, 전 총리. 경제 담당. 이 친구가 경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 인사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회담할 때. 그건 뭐냐? 못 앉게 한 거죠. 못 오게 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필요하지만 선을 넘는 행보를 보이게 되면 네.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유럽이 가만히 있어요? 또 대한민국 또 우리도 또 한성갈 하는데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최대 예우를 해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선은 지켰다. 네. 김주애도 뻘추만이 내릴 땐 내렸는데 안 보였잖아요. 너 데리고 오는 건 좋아. 근데 설치고 다니지 마. 기분 나빠. 이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관리도 하면서 선은 지키라고 어느 정도 상당히 확실한 네. 명확한 입장은 밝힌 거죠. 아니 그나저나 조한명 교수님 묘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막 듣다 보면은 옛날 얘기 듣는 스토리텔링 하는 저 할아버지잖아요. 아니 그건 빠져들어요. 막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김정은이 이제 다자 외교 무대에 나간 거 처음이잖아요. 북한이 이번에 노렸던 거 목적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어떻게 보게 되면 같은 권위주의 국가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경쟁 체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러시아하고 밀착을 해보게 되면 지금 1대1로 해갖고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모양새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좀 소원하고 있고 우리하고의 어떤 밀착 관계를 더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작용하는 힘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금 안 그래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뭐를 하든 간에 북한의 어떤 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역학적 구조를 잘 활용하면서 네. 그게 안에 자기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막무에 올라갔잖아요. 제2인자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주도하는 다자 안보 체계라든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자기의 모습을 뽐낼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핵무력도 완성해 나가는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서 국제사회 제재를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정상국가의 어떤 이미지도 뭐랄까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국제사회가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보는 권위주의 국가 사이에서 있는 그런 안보 협의체라든가 그런 어떤 리더십의 거버넌스에 출연을 하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입지를 다져갈 수 있는 것이 되고 이번 무대가 그 첫 번째 무대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데뷔전 같은. 그렇죠. 데뷔전이죠. 네. 성공적이었습니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세요? 저는 이 정도면? 저는 3개 국가 중에서 네. 중국, 러시아, 북한 중에 가장 성공적인 정치적 이익을 얻은 것은 북한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바닥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북중러가 이제 열병식에서 새 정상이 다 나타났잖아요. 근데 모인 김에 그냥 3자 정상회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자는 또 안 하대요? 정상회담은? 왜냐하면 예.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뭐냐면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전승절은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중국의 국력이 커지는 건 러시아에게는 항상 부담이에요.
러시아의 부대 배치도를 인공위성으로 보면 60에서 한 7, 80% 사이까지가 나토 쪽에 가 있어요. 거기 집중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는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중국과의 경계선에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는 항상 러시아는 긴장 관계거든요. 지금 한반도에 대여섯 배 해당하는 아무르주, 하바rov스주, 연해주 이것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청나라 말기엔 자기들이 관할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극동 지방은 러시아 인구가 수백만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이 14억에서 중국은 1억이 사라져도 안 보여요. 거기 가서 눌러 앉으면 그건 중국 땅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시노포비아라고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그 잠재적 공포예요. 우리가 봤을 땐 둘 다 어떤 공산권이니까 비슷하려니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 그것도 착시예요. 중국은 공산주의지만 푸틴은 독재 체제지만 공산 국가가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가 저렇게 코피 터지는데 네. 무기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 조 박사님 말씀대로 후방 기지를 북한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토록 원하는 항공기 엔진 기술도 안 줘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보여줬지만 그 항공기 엔진의 내구력은 형편없어요 지금. 그래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줬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둘 간에는 애증의 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바로 북한이에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은 언제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미국의 압력을 막아주는 완충도 되고 오히려 아주 나쁜 시나리오지만 수틀리면 기회가 오면은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나가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도 두려운데 북한을 장악해서 동해로 나오면 블라디보스토크 포위되거든요. 어떡하냐. 이게 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셋이 만나서 할 얘기가 없죠. 밥만 먹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뭐 앞으로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벌써 북중러 군사훈련 너무 나간 얘기다. 그러니까 냉전 때는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갈라진 두 개의 공급망이었어요. 지금 막 얽히고 설키고 지금 하나잖아요. 그다음에 냉전 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강력한 이념이라는 세멘트가 있었어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26개 모였지만 저 보세요. 공산권은 북한, 중국, 쿠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나머지 공산권이 아니에요. 다 다른 거죠.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이잖아요. 푸틴이 굉장히 이번 만났을 때 불만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조 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얻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이 계속해서 무기 체계를 보내주고 추가 파병까지 하면서 이제 군사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우정인데 지금 그 군사 지원에 대한 대가를 못 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가 북한에. 북러 정상회담이 어떤 형식이든 매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승절 이전에 올해는 후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러에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불만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현금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딱 살펴보게 되면 러시아에서 발진한 그 샤헤드 136이 어디를 가냐면 폴란드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폴란드 공군기가 출격해서 뭐 그걸 요격했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휴전 협상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푸틴한테 지금 현재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역학적 메커니즘이. 푸틴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원하는 바대로 이제 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더더욱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안 만나줘. 안 되지. 예, 근데 줄 돈은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은 안 들겠지만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에서 하는 전성질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담을 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라는 중국이 생각이 이렇게 드는 판을 거예요. 깔아 놓은 건데 다 그렇죠. 알고. 예,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북한과 이 전쟁이 안정적으로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을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할 때 실질적으로 무기 체계와 병력은 북한에 많이 지원해줬죠. 그러면은 러시아군이 운영하고 있는 드론, 그다음에 대리 생산하고 있는 북한에 나오고 있는 모든 드론들의 자재, 소부장들은 누가 줬느냐?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런저런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래 언젠가는 네. 중국도 러시아처럼 될 수 있고 북한도 러시아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불확실한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호 지원해 주는 것들이 건의주의 국가 안에서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러시아가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이 확연하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는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러북이 이제 서로 가까워지면은 미국이 야 그러면 우리 한미일 뭉치자 이렇게 점점 몰아붙일 건데 우리는 입장이 상당히 좀 곤란하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다른 나라들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법을 우리한테 줬죠. 동맹의 추억에서 벗어나라. 돈 내라. 동맹은 이제 존재는 하지만 네. 냉전기와 같은 개념은 아니다. 느슨한 동맹의 진영 속에서의 각자도생, 이게 셈법이거든요. 정확하게 트럼프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 동맹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국익 중심의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가 온 거고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 쟤네들은 신냉전이야, 북방 삼각구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일 합력구도만 강화하면 돼. 이건 냉전적 사고예요. 당장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시바, 이재명 이 두 분 만나서 잘해보자 그랬는데 지금 그거 다 까이쳐야 될 가능성. 네. 고이즈미 이 친구도 또 그동안 꾸준히 그 신사참배했던 인물이거든요. 한쪽은 개혁적이지만 둘 다 본성은 일본의 민족주의 쪽이에요. 우리한테는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각자 지금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까 저쪽은 북중러 신냉전 이런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죠. 아니거든요. 중국은 저렇게 보여줬지만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틀렸어요. 권력은 지갑에서 나와요. 증시에서 옵니다. 증시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그다음 러시아 러우 전쟁이 어차피 휴전되거든요. 그럼 북한이 이쁘겠어요? 아니면 경제적 미래를 확보해야 될 우리가 이쁘겠어요? 달라지거든요. 북한 역시 저렇게 북러에 중국, 러시아에 밀착하는 것 같지만 네. 김정은의 마음속에서 그 최종 목표는 트럼프예요. 아, 그렇군요. 북미 관계가 없으면 미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각자의 셈법을 파고들면 된다. 대한민국 국익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냉전의 추억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해법이 보인다. 국익 중심의 이 대한민국의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상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저한 지렛대가 되라. 우리가? 예.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충돌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갖추고 있다면 그걸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이 좌측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이 되고 또는 이게 좌측으로 가게 되면 반대의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그 핵심은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있다고 봐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육해 공군 해병대가 하루빨리 작전거리 신장시키면서 동시에 생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비접촉 전투를 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행보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국방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민간군 산하기관이 결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디펜스 프라임 중러북 반서방 연대 현주소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